얼마 전에 이제 상담받은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싶은데요. 네네네. 그 이분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지금 팔려고 하는 상황에서 네. 그 집에 이제 세입자가 이미 있어요. 근데 지금 세입자가 이제 2년 만기가 되고 네. 내보내고 나서 팔아야 되는데 네. 그 세입자는 그 2년 갱신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더 살고 싶어 하고. 예, 예. 근데 이제 본인은 꼭 팔아야 되는데 요 그 갱신 요구권을 이제 거절하면서 그 내보내고 팔 수 없나?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을 해야 되나? 요게 이제 그분이 이제 궁금한 부분이었죠. 몇 년 전에 이런 걸로 영상도 많이 찍고 많이 말씀하시 줬잖아요. 그렇죠. 예. 네네. 내보낼란 집주인과 더 살려는 세입자와.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요런 이제 갱신 요건 거절하고 뭐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세 놓든지 또 팔든지 실거주 하든지. 실거주 하지 않고 자기가 이제 실거주 하면은 법적인 문제가 없죠. 네. 그런데 실거주를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세 놔버리든지 하면은 이제 손해배상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케이스는 실거주 한다는 이유로 내보내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세를 안 주고 매매해 버렸을 때, 팔아버렸을 때 자기가 실거주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럴 때의 책임, 법적인 손해배상 책임, 요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좀 느낌상은 뭔가 임대인 행동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은 들잖아요. 그렇죠. 실거주할 왜냐면 마음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갱신 거절하고 내보내려 그러면 저 실거주해요 이렇게 그 거짓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보내고 나서 실거주 안 하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실거주 할래가 그랬다가 이게 변동이 돼가지고 갑자기 비싸게 준다는 사람이 나타나고 팔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계약의 해석 문제라 그러나 그 상황의 해석 문제인데 실제로 이제 실거주 할 마음도 있었고 어느 정도 조금 살다가 네. 그다음에 예기치 않은 상황이 생겨서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예를 들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상황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뭐 내보내고 나서 찔끔 살는 척 하더니만 갑자기 팔아버리는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누구나 좀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뭔가 변명이 없으면 배상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문제에서 그건 접어두고 만약에 이제 사실관계 자체가 실거주할 마음 없이 내보냈다가 바로 팔아버린 이런 사람들의 책임, 임대인의 책임 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일단은 좀 기본적으로는 좀 뭔가 잘못됐다 이 사람 행동이 잘못됐다 이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손해배상 책임을 이야기하기가 조금 이제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끄집어낸 건데요. 저도 뭐가 이제 애매하나요? 배상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참 보시죠. 왜냐하면 이제 법률 규정이 법 규정이 좀 애매해서 그런 건데요. 한번 보시죠. 이게 우리가 실거주 이유로 한 갱신 거절, 이 부분은 임대차 보법 6조 3 해가지고 1항에 보시면 8호에 보면은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요거를 이제 갱신 요구권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9호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재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어쨌든 8호 같은 경우는 이제 실거주하려는 그런 부분을 예외 사유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부당하게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하고 손해배상 책임 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규정이 조금 이제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6조의 3, 5항에 보시면 임대인이 1항 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실거주입니다.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겠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한테 세준 경우 그런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그럴 때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해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6항에는 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이렇게 있습니다. 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아까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한테 임대한 예, 경우잖아요. 임대한 경우만. 그런 경우에 손해배상액은 요런 1호, 2호, 3호 중에서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약간의 손해배상을 실제로 입증하려 그러면 야 너가 2년 일찍 나가서 어떤 손해를 입었어 실제로 이렇게 딱 이제 법률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꼭 그렇게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지금처럼 1호, 2호, 3호 중에 해당되는 가장 큰 금액 그 중에서 가장 큰 거. 그렇게만 입증하면은 손해배상으로 인정해 준다라고 해서 약간의 특칙을 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지금 보신 것처럼 이게 다른 사람한테 세준 경우 그렇죠. 비싸게 해준 예. 다른 임차인에게. 그렇죠. 예. 예. 비싸게 세를 주지 않더라도요. 예. 꼭 비싸게 주지 않더라도 물론 이제 보통의 경우는 지금 기존 세입자보다는 더 많이 받으려고 예. 많이 받을 걸 내보내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기존 세입자가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사람 있잖아요. 막 쓰거나 뭐, 예. 내보내고 그렇죠. 이 사람 내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가격에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줬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 인정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까 1호, 2호, 3호 중에 가장 큰 금액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자, 요 5항, 6항 이 경우는 다른 사람한테 임대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법 규정 자체가. 그래서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야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세준 경우도 아니고 실거주 거부하고 나서 팔아버린 경우는 내가 책임 없는 거 아니야? 여기 없잖아. 법이 없잖아. 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됐었죠. 실제로 이제 이 조문의 어떤 한계, 조문의 그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주장을 많이 됐었습니다. 임대인 쪽에서. 그러겠죠. 법에도 없는데 내가 손해배상 책임 없다 이렇게 임대 놓은 게 아니라 팔았다. 팔았다. 근데 법에 그 규정이 없으니까 나 배상 책임 자체가 없어. 액수 불문하고. 싸웠겠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항변이라고 그러는데 임대인 항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쭉 이제 재판을 해본 결과 실무의 어떤 대체적인 경향은 인정을 합니다. 배상 책임 자체는. 그런데 이걸 법에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배상 책임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행위 책임 있잖아요. 그런 책임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특별법이 아니니까 민법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판결이 중앙지방법원 2023년 요 판결이 되는데 요거 이제 2심 판결이죠. 그래서 상대방 이제 임대인이 그런 쪽으로 난 책임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사상 책임은 져야 돼. 임대차 보호법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고요. 그게 또 일반적인 어떤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무게 정도 뭐 가장 큰 거였잖아요, 아까 치면은.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그 다음 이야기인데요. 두 번째 쟁점은 자 그렇다면 배상액을 정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네, 그게 문제가 되는데 지금 요거는 이제 견해가 나누어지더라고요. 아까 배상 책임 자체가 아예 없느냐 또는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있다라고 하는 게 대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있으면 액수를 얼마냐? 정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에서는 견해가 두 가지로 나눠져 가지고 첫째는 아까 우리가 법에 임대차 보호법에 5항 6항에 보면은 세 가지 중에 가장 높은 걸로 정한다라고 하는 그 규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매매에도 준용해 버리는 거예요. 매매에도. 그 규정은 액면가는 소위 법 규정 자체는 제3자한테 임대한 경우에 뭐 이렇게 배상액수를 정한 걸로 돼 있는데 매매한 경우에도 그대로 준용하는 그런 이제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는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네. 이제 이 비중을 보자 그러면 제가 두 번째 경우하고 이제 견해가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랬는데 첫 번째는 그 세 가지 중에 가장 높은 거 이걸 준용하는 네. 요 부분도 한 절반 정도. 다 나눠졌구나. 네. 판사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다. 그거는 그렇게 바로 준용할 수는 없고 법에 규정이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일반 민법으로 가서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돼. 그냥 손에 입은 만큼만. 딱 손해가 딱 입증된 만큼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가 한 절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판결이 있잖아요. 중앙지방법원 2023년 요 판결이 이제 그런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에 가장 높은 걸로 해가지고 해석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주택임대차 준용이 안 되고 민법상 손해배상에 따라서 직접 입증을 해야 된다. 가져와. 손에 그렇죠. 손에 본 걸. 가져와.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견해고 요게 이제 대전지방법원 23년도 요 판결인데 요것도 이제 2심 판결이고 그래서 요 판결을 이제 살펴보니까 이제 원칙적인 그 근거에 대법원 판결의 입장 근거해 가지고 자 그다음에 여기서 얼마에 살다가 절로 옮겨가면서 돈을 더 냈으니까 그 차익만큼의 부담, 차익만큼 이자 부담이겠죠. 그런 부담들, 그다음에 중개 수수료 같은 것도 낸 거 그렇죠. 아니냐, 네. 그다음에 이사비도 들었던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것들도 싹 부담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실제 손해를 인정한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얼마 정도일까 궁금하네. 근데 우리가 그 아까 세 가지 중에 제일 높은 거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세 가지 중에서 실제 손해 부분이 하나가 있거든요. 1, 2, 3 중에 3이 네, 3이. 실제 손해가 있으니까 네. 1, 2가 더 높으면 1, 2로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세입자한테 불리한 바로 준용하는 것보다는 좀 불리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요게 지금 두 번째 해석 대전지방법원 그 판결이 대법원에 상고가 돼가지고 상고가 돼서 그대로 확정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그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면 그냥 손해액만 해준다. 네, 실제 손해를 입증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준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요런 이제 입장에 있는 상황에 처해져 있는 이런 분들은 요런 그 논쟁을 좀 고민하셔서 좀 미리 합의하시든지, 그죠? 미리 합의하시든지. 만약에 걸리면 실제 손해액만 물어줄 각오를 하시던지. 그렇죠.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냥 세입자하고 그 정도 선에서 잘 합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 전에 좀 그 중간치에서 얼마 정도 주고 이사 비용으로. 그렇죠. 나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갱신요구권을 보장을 못 해주고 미안하고 팔게 되는 내 이익을 취했으니까 그만큼은 조금 양보해 준다. 이런 마음을 내는 것도 괜찮은 해결 방법 같습니다. 그렇죠. 괜히 법조 다툼 있을 그렇죠. 바에야 네. 조금 띄워주는 게. 그렇죠. 뭐 소송 가서 양쪽 변호사 선임하고 또 몇 년 동안 또 마음 고생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조금 그게 페어플레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변호사님도 그 상담 오신 분에게 어떻게 이렇게 조언했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랄까요. 리서치를 쭉 하고 싶은 판결 리서치를 해보니까 이제 그림이 나오잖아요. 이런 상황에 따라서 요 나온 리서치에 따라서 의견을 전달해 드렸죠.